안녕하세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나진성입니다. 저는 오늘 환경위해관리기사의 이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드릴 내용에는 실제 환경위해관리기사가 무엇인지를 환경위해관리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환경위해관리기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면서 환경위해관리기사를 이제 소개시키는 방향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단한 이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이제 환경공학 박사를 받았고요. 기존에 박사를 받은 이후에 이제 미국 환경청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스위스 연방 물과학기술원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측정사업부장 역할을 진행을 했고, 현재 2014년도부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환경규제기술센터장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해관리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환경위해관리라는 거와 함께 이제 환경보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환경위해관리와 환경보건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즉 환경위해관리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기 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좀 알기 쉬운 용어, 우리가 많이 듣던 용어, 환경보건이라는 용어와 같이 연계시켜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보건이라 함은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삶의 질을 포함하는 공중보건 수준에서 위해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요소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환경 요소가 우리에게 주는 좋지 않은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환경보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평가와 관리를 우리가 환경위해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어떤 정의는 밑에 보시면 이제 WHO에서도 동일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포인팅을 할 수가 없는데, Environmental Health에서 환경보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Address all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factor에서 환경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 보시면 Assessment and Control, 그래서 평가와 관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걸 평가와 관리를 하냐면,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환경 요소, environmental factor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평가와 관리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환경보건이라는 것 자체가 즉, 환경위해 관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 오늘 환경위해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초점은 환경보건이라는 것에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의 어떤 범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즉, 환경위해관리 측면에서 환경보건의 범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환경보건이라 함은 수질이라든지 대기, 토양, 식품, 생물 등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환경 매체들이죠. 이런 매체를 매개체로 해서 화학적이라든지 생물학적 그리고 물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환경보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물리적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 물리적 요소의 경우에는 방사능이라든지 전자기파, 그리고 화학적 요소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그리고 생물학적 요소의 경우에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환경보건이라 함은 이제 환경유해인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이런 요소들에서 나타난 이런 인자들, 화학물질이나 병원성 미생물 이런 인자들이 대기나 물, 실내 공기, 토양, 식품, 생물 등 이런 것들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에게 노출이 되는 것을 연구하는 이러한 학문의 범위가 우리가 환경보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환경보건, 즉 환경위해관리, 위해관리란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내용이 우리가 앞서서 봤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소 중에서 생물학적 요소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요소에는 이제 병원성 미생물 등이 있는데요. 병원성 미생물이라 하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인플루엔자라든지 천연두,
그다음에 홍역 바이러스, 그다음에 수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주 이제 옛날에 한번 옛날부터 많이 이렇게 유행을 했었던 흑사병이라든지, 물론 지금은 유행하고 있지는 않죠. 그다음에 식중독, 그다음에 결핵, 장티푸스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세균들이 우리가 이제 병원성 미생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생물학적 요소, 이런 요소들은 환경보건 측면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려보면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천연두에 걸리거나 홍역에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적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방주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잘 관리가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정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폐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그 염소 소독이라든지 자외선 살균 이런 걸 하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환경보건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잘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망각하기 쉬운 그런 하나의 분야, 요소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망각했다라는 것을 좀 자세히 좀 알아보기 위해서 밑에 이제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있습니다. 이제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18년에 이제 봄에서부터 이제 겨울까지에 걸쳐서 유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 2천에서 8천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인 거죠. 근데 이 숫자를 조금 더 뭐 부풀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와닿게 말씀을 드려보면 그 당시 세계 인구의 이제 50분의 1이 사망을 한 거예요. 엄청난 숫자의 그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는 또 특이하게 20세에서 45세 젊은 층의 이제 그 분들이 많이 사망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7년도 한 30년 정도 지난 거죠. 57년도에 이제 아시아 독감이 또 유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도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 독감보다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8년도에 홍콩 독감, 요거부터는 아마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요 경우에도 이제 스페인이나 이제 아시아 독감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에서 1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가장 이제 최근이라고 할까요? 한번 이제 경험을 했던 신종플루라고 하는 거죠. 신종 인플루엔자 2009년도죠. 이때 이제 37만 5천 명 정도가 확진이 되었고 약 4,500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보고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뭐 실제적으로 이 통계는 조금 더 클 거라고 이제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2019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팬데믹 상황이 있지요. 지금 이런 상황과 같이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라든지 병원성 미생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가 잘 되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주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커다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잊어먹고 있죠. 그만큼 환경보건은 되게 중요한데 잘 관리되고 있으면 잘 인식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 요소에 더해서 이제 화학적 요소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 요소는 아까 이제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화학물질이 이제 주요한 어떤 하나의 그 케이스가 되는데요. 밑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화학적 요소에는 화학물질과 중금속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인체라든지 환경 노출을 통해서 위해를 나타낼 수 있는 물질이고요. 이게 인체나 환경에 위해를 나타낼 수 있다면 건강이나 환경 유해성 물질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학물질이 또다시 이제 그냥 그 다른 물질들과 화학적인 반응을 하거나 또는 자체적인 분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이나 재생상의 피해를 나타낼 수 있을 경우 또는 피해를 줄 수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 유해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 요소가 아니고 이제 물리적 유해성 물질이라는 측면에서 좀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유해성이라 하면 이제 폭발성 또는 인화성, 산화성 이런 거죠. 즉 폭발성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물질이 뭐 그냥 산소와 반응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간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는 자연상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화학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이나 환경 유해성 물질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요. 이 화학적 요소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물리적 이나 아니면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도 잘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화학적 요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건강 유해성 물질, 화학 물질 중에서 이제 그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유해성 물질의 경우에는 이제 급성 독성 물질이라든지 피부 부식성 자극성, 그다음에 뭐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그다음에 뭐 생식 독성 물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분을 해서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독성들이 다 들어가 있지요. 근데 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지금 제가 옆에다 써놨긴 했는데요. 신경 독성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표적장기 독성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내분비계 장애 영향 물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장애 영향이죠. 장애 영향 물질 또는 장애 영향 같은 경우에는 생식 독성 물질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유해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수생 환경 유해성 또는 이제 오존층 환경 유해성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에 대한 어떤 기준은 물론 이제 옆에 있는 책은 이제 유엔에서 이제 발행한 이제 GHS 글로벌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에서 화학 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조화된 규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전에도 이제 요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관리를 하는 국가라든지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 책에서 이제 2013년도 1판이 발행이 됐는데 이 책에서 요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제 9판이 발행돼서 지금 이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 유해성과 환경 유해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요 기준을 따라서 지금 화학물질을 관리를 하고 있지요. 자, 화학물질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물리적인 유해성도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와닿는 것은 화학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생물학적인 것도 생물학적인 요소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도 크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굉장히 영향이 크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생물학적인 요소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전에는 화학물질 관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 생물학적인 관리는 생물학적인 어떤 영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화학물질 관리와 같이 이렇게 늘상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이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물론 이제 발생하지 않아도 이제 그걸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있지만, 그 발생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보다 더 이제 강화된 관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늘상 발생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늘상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잘못 사용하면 이게 정부에서 관리하거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내가 잘못 사용하면 노출이 돼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조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동향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1992년에 브라질 리우 회의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이전에도 그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왔었어요. 예를 들면 1890년도에는 이미 영국에서는 이제 이 화학물질이라기보다는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각했었죠. 그때 이제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뭐 런던에 있는 템스강이 이렇게 오염돼 가지고 뭐 거의 뭐 이제 뭐 물 자체를 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됐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뭐 템스강의 기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이제 영국은
빠르게 이제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1979년도에 이제 US EPA가 설립이 됐는데요. US EPA 같은 경우가 설립이 된 이유도 미국은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화학 물질을 그냥 버리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버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하나의 이 코야호가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 강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이게 막 버렸던 그런 폐수나 화학 물질 때문에. 근데 그 그 화재가 거의 일주일간 진행이 되었죠. 근데 이 화재가 이제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또 발생하니까 그때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이제 US EPA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뒤에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환경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했죠. 물론 지금은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수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나마타병, 이따이따이병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오래전에, 그리고 침묵의 봄이라는 그런 책도 굉장히 오래전에 나와서 이제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화학물질에 대한 영향을 계속 이슈화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 그런 이제 경우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992년 전 세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1992년 브라질 리우 회의예요. 이거 환경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아젠다 21이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좀 멋쩍긴 한데요. 어쨌든 아젠다 21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위해성에 대한 국제적 평가의 확대나 강화 이런 것들을 하자. 그리고 위해성 정보를 잘 교환을 하자. 그리고 위해성 저감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그리고 위해성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10년 뒤에 또 세계 정상들이 모였어요. 요하네스버그에서 모였는데, 이때는 이제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내용을 이제 구체화하게 됐는데요. 이 화학물질 관리 자체를 이제 과학 기반의 이제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관리를 하자라는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도와 1992년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003년도에 그 이제 화학물질 적정 계획이라는 어떤 GHS 제도가 이제 개발이 됐는데요. UN에서 개발한 거죠. 이제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의 표시에 일치를 시키지 않는 1992년도의 내용과 2002년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제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GHS 그 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9판까지 발행이 된 거죠. 그리고 2006년도에는 UN에서 이제 그 국제 화학물질 관리 전략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 대해서 이제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장려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 2002년도와 1992년도 이 내용을 또 받아서 유럽에서는 EU 리치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2002년도와 92년도 내용만을 이제 받아서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당시에 이제 유럽의 화학 산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제적인 상황들도 많이 고려가 되었던 것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로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내용으로는 이제 그 2002년도와 92년도에 위해성 기반의 화학물질 관리를 잘하자는 측면에서 리치 제도가 도입이 됐고, 이후에 이제 이 리치 제도는 물질법인데요. 물질관리법인데 물질을 이제 세분화해서 화장품법이라든지 살생물제법이 도입이 되게 됐습니다. 개정되고 이제 도입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15년도에 이제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이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그 결의죠. 그 세계 정상들에 대한 결의의 어떤 일환으로 도입이 되어지게 됐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화학제품안전법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서 2016년도에는 프랭크 R. 라우텐베르그 액트라고 하는데요. 또는 21세기법이에요. 왜 21세기법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이제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 법 자체는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위해성 기반으로 이제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화학물질 관리를 잘 하자라는 측면에서 도입을 하게 된 거고, 기존에 이제 EPA에서
이제 평가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위해성 기반으로 평가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어떤 중요성과 체계가 이제 전체적으로 잡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해성 기반으로 화학물질 관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우리 국내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왜 이 화학물질 관리를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잘 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과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실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지금은 있지만 2019년 이전에는 없었지요. 우리 생활에 있다라고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있어도 너무 관리가 잘, 예방주사 같은 걸로 이제 그 인플루엔자들이 이제 독감 같은 것들이 잘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런데 샴푸나 이런 것들은 물론 제도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는 조금 제도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좀 강화되게 되는 그런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삶의 수준이 충분히 향상되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주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제 우리 어렸을 때 1950년대, 60년대 이런 때 아버지들이 어렸을 때는 실제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랬던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게 똑같이 이제 영국으로 가보면 1890년대, 80년대 이런 때는 굉장히 어린 어린이들이 공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으로 가면은 중국은 이제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린이들이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이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화학물질을 이렇게 다른 데로 이송하거나 합성하거나 이럴 때 바가지로 퍼서 이렇게 옮긴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들 때, 삶의 수준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이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이 주는 나에 대한 그런 위해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삶의 수준이 충분히 향상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커다란 충격을 남기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91년도에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이라든지 낙동강 전체가 다 오염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식수로 이제 물을 사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리고 이제 가습기 살균제 94년에서 2011년에 이제 노출돼서 이제 발생하게 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라든지, 그리고 2012년도에 발생한 구미 불산 사고라든지, 이러한 이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남기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집중이 되어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국제적인 결의, 세계 정상들의 결의를 이행을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서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사고들과 더해서 세계 정상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들이 이행이 가속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2015년에 이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제 화평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019년도에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우리가 화학제품 안전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르게 도입이 되었던 경우가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제 환경위해 관리 기사라는 거와 연관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화학물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화평법도 도입이 됐고 화학제품 안전법도 도입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위해성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MSDS 같은 이제 물질안전보건 자료죠. 물질을 건네줄 때 같이 위해성이나 유해성의 정보가 들어있는 것을 제공을 하게 되는 이런 문서인데, 이런 것들을 잘 만들고 그리고 잘 만들어서 하위 사용자한테 전달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경위해 관리 기사의 도입이 가속화되게 됐습니다. 이건 2019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물론 이전부터 조금 과정을 밟아오다가 도입이 되긴 했습니다만서도 2019년도에 환경위해관리사가 도입이 됐고 그만큼 화학물질 관리가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또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은 불합리한 어떤 뒤처지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되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도표는 국가통계포털에서 가져온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 국가통계포털에 있는 정보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양이 약 4억 9,400만 톤으로 많은데요. 이 양이 얼마나 많은 건지 조금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서 밑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팔당댐의 저수량이 약 2억 4천만 톤입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이제 팔당댐 2개를 연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이제 우리 화학물질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인 거죠. 실제 우리 집 옆에 이렇게 이 화학물질이 이렇게 저수되어 있는 어떤 저수지가 있다고 하면 이게 누가 봐도 진짜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화학물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수적으로 한번 화학물질의 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이제 이 4억 9천만 톤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유통량이 있는데 이 유통량은 약 5만여 종의 이제 화학물질로부터 이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는 이제 한국법정학회지에서 이제 저희가 발췌한 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약 5만여 종이다. 즉 5억 톤의 화학물질이 5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5억 톤의 어떤 사용량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양을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제 약간 이제 이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럽 위치에는 약 10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지금 등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 TSCA라는 어떤 화학물질 Toxic Substance Control Act라고 하는데 이 법에서는 약 9만여 종의 화학물질을 등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5만여 종이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30개국이 되는 그런 국가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큰 국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5만여 종이에요. 일본이 오히려 우리보다 적습니다. 물론 실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등재되어 있는 일본에 등재되어 있는 화학물질만은 3만여 종으로 우리나라보다 적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매년 200에서 400여 종의 화학물질들이 새로 우리나라에서 신고되고 있습니다. 10년 있으면 4천여 종이고 100년 있으면 4만여 종이 되는 거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결의한 내용에 따르면은 세계 정상들이 결의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걸 위해성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정부들은 이거에 대한 이제 건전한 관리, 화학물질의 건전한 관리에 대한 고뇌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고뇌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유럽에서는 리치법이라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화평법인데 이게 정부의 고뇌에서 나온 거죠. 자, 건전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수와 양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물질을 등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화평법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등록을 하게 됐으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얘들에 대한 유해성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위해성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화평법이죠. 유해 및 위해성 평가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화학물질들이 늘어나서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 대한 한계에 이제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밑에 있는 도표는 간단히 이제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에카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유럽에서 물질을 이제 사용하거나 제조하거나 이제 수입하는 어떤 기업들이 등록을 하게 됐는데요. 등록할 때 에카에서는 한 5%만 이제 기업들이 평가한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보겠다,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밸류에이션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이거를 보다 보니까 잘 하지 못했던 거죠. 그만큼 유럽 같이 이제 굉장히 인프라가 많이 잘 되어 있는 실제 뭐 이제 제가 듣기로 이제 다우나 이런데 바스프죠. 바스프 같은 데는 독성학자들이 한 뭐 100명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이렇게 이행한 것이 이제 뭐 물론 바스프가 이걸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유럽에서도 이런 서류가 이렇게 잘못 만들어지거나 충분하지 않게 만들어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에카에서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화평법에 따른 물질을 등록을 하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지 뭐 삼성이나 현대, LG가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기업들은 등록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요. 이 등록 서류에 나와 있는 위해성에 관한 어떤 정보들을 환경부에서 확인을 해서 위해성 평가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인 거죠. 이만큼 관리의 중요성과 이런 것들은 다 인식을 하지만 그걸 다 관리하기에는 화학물질이 너무 많고 인력은 너무 적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화학물질의 등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화학물질 관리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연간 100kg이 되는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우리가 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화평법에서는. 그리고 연간 1톤 이상이 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화평법에서는 등록을 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조하고 수입하는 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존 화학물질로만 보면 1톤 이상이 되면 다 등록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밑에 이제 화평법 제24조에 따라서 유해성 심사를 하고 이 결과를 기초로 해서 위해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해성 평가는 밑에 제 1번 항목을 보시면 연간 10톤 이상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출 평가는 얘들 중에서 이제 유해한 경우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수가 5만여 종이라고 했죠. 그리고 매년 200에서 4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신고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환경부는 이거를 위해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밑에 땀이 나고 있는 형태, 이거를 진짜 어떻게 다 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걸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져야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 위해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리 절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화학물질에 대한 건전한 관리를 하자라고 세계 정상회의들이 세계 정상회의에서 결의가 되었고요. 그 건전한 관리는 과학기술 기반의 위해성 관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따라서 지금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기존 화학물질이고요. 왼쪽 위에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신규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등록 대상이 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0.1톤과 1톤에 대한 등록 기준이 되면 물질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환경부는 이 물질에 대해서 유해성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유해성이 있게 되면 유독물질로 구별을 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또 가보시면 이 물질들에 대해서 이제 유해성 심사를 기초로 해서 위해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어떤 관리 기준을 만들게 되는데, 그 관리 기준이 얘를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도록 하는 물질로 할 거냐, 사용을 제한하는 물질로 할 거냐, 아니면 사용을 금지하는 물질로 할 거냐, 이런 식의 지금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에 대해서 모두 환경위해성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환경위해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뭐 환경위해성 평가뿐만 아니라 인체위해성도 들어가는 거지만 이런 위해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매우 필요하게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허가 제한 금지 물질이 제품 안에 들어있거나 물질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 물질들을 관리하는 기업에서의 전문 인력들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기존 화학물질 등록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평법에 따라서 물질을 등록하라고 등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긴 한데,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이 환경위해관리 기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어떤 그런 지식은 무엇일까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화학물질은 위해성 평가를 하죠. 위해성 평가를 하는데, 위해성 평가하는데도 필요한 정보, 그리고 위해성 평가하는 것을 이제 관리하는 데도 필요한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양한 독성 시험이라든지 화학물질의 분석, 그 다음에 다매체 모델, 화학물질의 거동,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위해성 평가 절차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유해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 인간에게 유해한가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유해하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검은색인데요. 용량 반응 평가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용량이 노출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용량을 우리가 예를 들면 체내에 들어왔을 때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이제 나중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빨간색의 독성 참고치라는 것을, 이 참고치라는 것을 이걸 참고해서 무언가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진행하는 거죠. 이 참고치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이제 다양한 독성 시험들,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 이제 유해성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이 화학물질이 좀 이상하지만 금도끼가 니도끼냐처럼 이 물질이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물질이 맞느냐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실제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거예요. 기업에서도 어떤 카스번호 50-00-0이라는 물질을 쓴다고 하면 이 물질이 내가 생각하는 물질과 정부에서 고시한 물질과 동일하냐?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왼쪽에 이제 약간 풀색에 있는 노출 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런 물질들이 유해성이 있으면 그게 우리한테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유해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노출이 안 되면 유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노출 평가를 우리는 또 사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링과 모델링은 이제 상호 보완적인데, 모델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요. 사용하기 전에 어떤 물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용도로 우리가 허가를 안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허가를 하면 괜찮을까? 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댐을 만드는데 댐을 만들어 보지 않고 댐을 만들었을 때 이 물이 썩을까 썩지 않을까를 예측하는 것은 모델링밖에 없잖아요. 모니터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이라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 이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제 각 환경 매체에 대한 이해와 환경 매체에서의 물질의 거동과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그리고 지식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은 화학물질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두 개의 노출 결과와 그 다음에 독성 참고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위해도 결정을 하고, 이 위해도 결정은 이제 관리의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제 철봉이 있는데요. 이 철봉을 넘어서면 위험한 거고 그 아래로 관리하면 안전하다. 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1.0은 위험한데 0.99는 위험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인 거지만, 관리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다양한 시험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화평법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포인터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한글로 이렇게 쭉 표현이 된 부분들이 있죠. 이 정보들이 다 필요하게 됩니다.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 여기 대한 밀도, 입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학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생물학 하시는 분들도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자간의 어떤 다양한 학문들이 모여야만 그런 무언가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 밀도 같은 경우나 입도 같은 경우, 입도는 이제 채로 이렇게 시빙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우리가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거라면
이제 뭐 레이저 같은 걸 쏴서 산란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측정해 볼 수도 있고, 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물에다 넣고 우리가 이제 물의 밀도에서 이렇게 밀도를 잴 때 이게 어떤 그 추를 하나 넣거든요. 이 추가 이제 떠오르는 정도에 따라서 밀도를 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이제 인체 일성 부분에 있어서 뭐 바람성이 있다면, 바람성은 밀도를 재는 분은 바람성에 대해서는 좀 지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요. 그럼 이런 정보들, 그리고 환경 부분은 바람성을 하시는 분들이 활성슬러지 호흡 저해를 알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정보가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제한적인 정보에서 다른 어떤 많은 정보들을 익혀서 이 화학물질의 관리를 정확히 잘 해야 될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위해관리 기사라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학문을 이제 아우러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도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깊이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위해관리 기사 측면에서는 다양한 학문들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하고 그리고 힘들겠지만 가는 데는 지금 취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도전하실 만한 분야이고,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그 기사 자격증을 따는데 어려움이 많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그 어떤 전문 인력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까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독일 연구소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화학물질 어떤 규제, 뭐 이런 그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때 느꼈던 경험은 뭐냐면, 이 화학물질 관리 전문가는 단시간에 만들어질 수 없다. 최소한 5년은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5년 이후에, 이 이후에는 계속 실력이 증가한다. 실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다른 학문을 익히는 것도 좀 어렵지만 기존에 해왔던 것들, 히스토리를 알아오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강점이 생기는 분야다. 그리고 유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60대, 70대 은퇴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고 어렵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천천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그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위해성 평가의 범위가 실제 너무 다양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이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학물질은 제조부터 혼합이 되고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이 된 다음에, 예를 들면 사용이라 하면 이제 스프레이나 니스를 여기다 뿌린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책상에 니스를 칠하고, 칠한 다음에 이 니스가 이 책상이 뭐 한 2년, 3년 이렇게 사용이 된다면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서비스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폐기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전 주기 단계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무 범위가 넓어요. 제조는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배합은 또 다른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배합을 하는 공장과 제조를 하는 공장이 산업 영역 분야가 같을 것이냐, 다르겠죠. 그럼 사용하는 분야까지 내려가면 더욱더 많은 분야가 이루어집니다. 즉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이제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는 거고, 이 사용이 산업적 사용만 있는 게 아니라 컨슈머이죠. 소비자 사용까지도 있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 사용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 기간, 이제 우리가 완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완제품에 대해서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어떤 특정 기업을 어떤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냥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이소라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에 좀 가보면은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제한 물질, 금지 물질, 허가 물질, 이게 있는지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다이소라는 업체는 이 전체적인 제품을 다 그런 데서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관리하는 인력이 충분히, 그리고 충분한 지식을 가진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해외에 수출할 때도 똑같은 경우죠. 그 나라에서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나라의 제한 기준은 무엇이냐. 베트남에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런 것들을 다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넓은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식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종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갖춰야 될 어떤 지식을 보시면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독성학적 특성, 생태 독성학적 특성, 작용 기작, 인체 내에서의 거동, 환경 내에서의 거동, 인체 노출,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분석,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이해, 이게 우리나라 법만 아니라 리치법, 미국 TSCA법, 일본 화신법, 중국 신화학물질법, 그 다음에 뭐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들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화학물질 관리하는 사람은 정부의 측면과 기업의 측면 그리고 소비자의 측면을 또 이해해야 돼요. 정부와 소비자는 어느 정도 이제 일치가 될 수 있는데 정부는 관리를 잘하고 싶죠. 기업은 관리를 잘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에 부합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ESG라고 해가지고 이게 오히려 잘하는 게 기업의 이익에 부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기업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지식과 어떤 능력을 노하우를 갖추어야만 되는 게 우리 위해 관리, 즉 환경보건 관리자들의 어떤 역할,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합을 하면 2030년까지 약 10,000여 개 정도의 물질이 등록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중에 5,000여 개의 물질이 예상컨대 10톤 이하라고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이들에 대해서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위해성 평가를 1년에 500개씩을 한다고 해도 10년이 걸립니다.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이걸 했어요. 그럼 이거를 기업이 물질 하나의 제품 하나는 아니잖아요. 물질 하나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제품들에 대해서 관리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